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다. 오랜 고전을 읽고 영향을 받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미래를 여는 열쇠 과거. 과거의 고전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를 되짚어보는 시간.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의 김범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경희 교수 그리고 크리스 정여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들이 할 거는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법제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은 상대적이었고 민주주의의 어떤 꽃이기도 하고 로마를 보라. 미래에 있어서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기 없이, 화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다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재밌었다, 한편으로 새로웠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책들은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네, 당연히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책을 볼 때 어떤 때는 고전을 읽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편하게 그냥 소설이나 수필집 혹은 뭐 시집을 읽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정 작가님부터 어떻게 좀 언제 고전을 읽고 싶으세요? 고전은 이렇게 유행을 타지는 않고요. 제 기분에도 그렇게 뭐랄까 언제 읽어야 꼭 좋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경희 교수님은 어떠세요? 워낙 뭐 전공이 또 이쪽이시다 보니까. 예, 저도 뭐 직업적 특성상 고전을 맨날 읽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은데 그때 그러니까 그 고전을 쓰신 우리 선임들과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요 길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좀 많이 주로 좀 집중적으로 읽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크리스는? 저도 그래요. 지금 현재의 문제나 이런 건 뭐 닥치면 그 고전에서 나오는 지혜나 이런 것들, 그런 것 가지고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든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책일지 힌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부터. 제가 오늘 볼 책 생각했을 때는 군주론이 생각나요. 힌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군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힌트입니다. 그래요? 이따 책이 공개되면 아실 거예요. 정 작가님이 주신 힌트는 그러면? 저는 인민인 것 같아요. 인민. 인민이요? 예, 인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시민, 인민, 국민, 뭐 백성이 다 조금씩 다른 개념이잖아요. 뭐 약간 비슷한 성격을 띠지만 그 시절에는 근데 시민이라는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으니까 인민으로. 예, 인민이라는 단어가 더 낫지 않을까. 자, 김경희 교수님이 주는 힌트는 공화국입니다.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국가와 공화국은 사실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민주는 권력의 향배를 지시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공화국은 그 민주주의 형태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 삼권 분립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책 관련해서는 김 교수님은 공화국, 그리고 군주론, 인민 세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인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지중해의 강적들을 차례로 격파한 로마 제국. 그 후 약 200년간 계속된 로마의 평화. 기원전 27년에서 180년, 로마 최고의 황금기 팍스 로마나. 조국 피렌체를 구원할 타산지석을 로마로 여긴 마키아벨리. 로마사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 시대를 고찰. 계몽주의와 삼권 분립, 근대의 공화주의 이론까지 정치 사상에 강력한 영향을 준 저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네, 로마사 논고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 우리가 로마에 관한 책과 영화,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사 논고입니다. 일단 분량이 좀 두꺼워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책이 두꺼우면 좋잖아요. 배고작이 이렇게. 군주론보다 군주로는 훨씬 굉장히 얇아서 다들 이렇게 도전하려고 생각은 해보시거든요. 근데 군주론 어려워서 뭐 잘 못 읽는 경우도 있고 재미없어. 예, 군주론의 어떤 그 메시지가 한 중간쯤 가야 재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재미로 봤을 때는 로마사 논고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례들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과 연관시킬 만한 그런 인물들도 더 많이 나오고 일단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으로서는 훨씬 더 로마사 논고가 더 재미있고 일반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공화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즐거운 의무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라서 이 책만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로마사 논고는 우리 김경희 교수께서 적극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있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거를 경험을 한 것 같은데 공화국이 무엇인가? 헌법 제1조 1항에 나오는 공화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해보고 같이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는 이 책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군주론만 알고 있었고요.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쭉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군주론이랑 느낌이 정말 다르고요. 이 책은 그 마키아벨리의 좀 진정한 사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군주론과는 또 다른 진정한 사상? 네. 맞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군주로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딱 읽어줄 사람, 독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군주가 읽어주길 바랬고 또 우리가 군주론 편에서 얘기했듯이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의 많은 연기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군주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숨기고 일단 취직이 돼야 하니까 그런 전 너무 그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군주는 읽지 않았고 또 취직도 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말 출사표를 쓰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후세를 향해서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솔직하고 마키아벨리의 어떤 진정성이 훨씬 더 잘 묻어나는 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로마사 논고가 나오게 된 배경, 그 시대적 상황까지 좀 간략하게 김 교수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마키아벨리는 사실은 그 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원래 공화주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또 피렌체 공화정에서 그 외교와 군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메디치가가 들어오면서 공화정에서 쫓겨나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주론을 어떤 그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사 논고는 그러니까 루첼라의 가문의 정원이라고 하는 데서 인문주의자들, 그다음에 뭐 문학가들, 뭐 정치 사상가들이 모여가지고 책 읽고 토론했던 모임입니다. 그 루첼라의 정원 모임에서 이 책에 기반이 됐던 뭐 로마사 같은 것도 읽고 하면서 토론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당시 피렌체 정치와 로마의 정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잘해야 될 것인가를 저술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도 역시 헌정이 되는데 이 책을 헌정받은 사람이 그 차노비 부온델몬티라고 하는 사람과 코지모 루첼라이라고 하는 귀족 가문의 젊은 자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 세대, 이 나라 피렌체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 그 다음에 그 공화주의적 정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정치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 정치를 위한 토양분, 자양분을 이렇게 심어주고자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의 관행이란 책을 쓰는 자들이 야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자신들의 저작을
항상 어떤 군주에게 바치며 나아가 군주가 지닌 비난받아야 할 품성을 책망하는 대신 군주가 지닌 좋은 품성을 찬양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군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품성 때문에 의당 군주가 되어야 할 뿐 저에게 관직이나 명예 또는 부를 안겨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럴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분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 로마사부터 이렇게 다루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인이고 피렌체인이었던 마키아벨리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걸 수 있는데요. 과거에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야말로 부강했던 로마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요. 그리고 이 보니까 이탈리아 원제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이탈리아 말 잘 못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네. Discorsi sopra la prima decca di Tito Livio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티투스 리부스의 로마사 로마사 썼는데요. 10권 엄청 길게 쓰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의 뛰어남과 인민의 물리력이 공존했던 로마 공화정, 공존이 가져온 로마의 영광, 그리고 퇴색. 이에 관한 역사서를 쓰기 시작한 리비우스. 2000년간 가장 정통한 로마 이야기로 인정받은 책 로마사. 그리고 로마사를 읽고 큰 감명을 얻은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의 원제 티투스 리비우스의 처음 10권에 대한 논고를 써내려감. 이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 첫 10권에 대한 그 논평을 통해서 로마의 모범과 모범 속에서 드러난 당시 피렌체의 정치 상황 혹은 이탈리아 정치 상황의 단점을 비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귀족 정치인들에게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공화정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가요, 정 작가님 그러면은? 로마사 논고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정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좀 더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과연 저는 이 군주론을 읽다가 로마사 논고를 읽으니까 같은 사람이 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달라요, 느낌이? 네, 굉장히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시민의 어떤 자유와 자율성과 주체적 권리,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란 게 이 정치적 부패 때문에 군주의 정치적 부패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인민들이 부패하게 된다면 그 인민들이 그 군주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이거는 거의 지금 현대 민주주의랑 똑같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인민의 권리, 백성의 권리를 아주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성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지혜로운 백성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신중함과 침착성에 대해 나는 인민이 군주보다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며 더 우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다. 이 점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에 비유하는 속담 역시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 책 얘기하실 때 즉 신트가 공화국 얘기를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공화국의 어떤 논의와 관련해서 이 책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책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공화국에 대해서, 로마 공화국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책인데요. 1권에서는 로마 공화국의 국내 정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거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정이라고. 그다음에 2권에서는 군주론에서도 부국강병을 얘기했지만 2권에서는 로마 공화국이 어떻게 세계 제국으로 팽창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권에서는 로마 공화정의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적 덕성을 발휘해서 공공선에 봉사를 하고 어떤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줬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공화정을 또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어떤 한 계층이나 한 일인에 대한 어떤 권력 독점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의 권력 분점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체제가 바로 공화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통해서 정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주론과는 그럼 상당 부분 배치되는데 이렇게까지 쓴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진짜 본인의 소신이 이건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모술수 혹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책을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두 개의 어떤 그 연관선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신조가 두 책에 다 녹아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 화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화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전자는 굉장히 그 개인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라 조금 놔두고 후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군주로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농고의 1권의 첫째 부분 한 20장까지를 보면요.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군주론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 질서가 형성돼 있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될 때는 권력의 특성상 한 사람의 강한 카리스마 리더가 나와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그걸 하기에는 서로 뭐 불화, 뭐 갈등 이것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그러니까 일하기 힘드니까요. 강한 한 사람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은 그게 이제 굴러가기 시작할 때 되면은 그 제도와 법률의 그 기능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쥐고 짊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 작가님 이 로마서 논고에서는 대중의 아까 인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대중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대중 친화적이라고 조금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대중의 개념도 또 지금과 옛날은 좀 달라서 지금은 뭐 파퓰리즘이라는 말도 있고 또 대중 친화적인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마키아벨리가 지금의 정치인들처럼 뭐 파퓰리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정치의 주체 자체가 인민이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군주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군주만이 아니라 예, 인민들도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공화정에 참여해야 되고.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는 책에서 시민이 지나치게 부유하면 오만해지기 때문에 가난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책에서 보니까 있던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민주주의나 특히 이제 경제적인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군주론이나 이 로마서 논고를 오늘의 상황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군주정과 공화정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 그래도 공화정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했던 그 마음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키아벨리의. 네, 마키아벨리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공화정의 기능이라든지.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 작가님 말씀하셨던 인민의 강조와도 통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는 그 군주론에서도 그 9장에 보면 시민형 군주국 얘기해서 모든 국가는 귀족과 인민이라고 하는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로마서 논고 1권 초반부에도 나오거든요. 당시에 그 시절까지 어떤 시대 상황들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귀족과 인민으로 나눠지는데 귀족은 소수고 대신 리소스, 그러니까 권력과 그 뭐 재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야망이 많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계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귀족은. 예. 네. 반면 인민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그러니까 자유애라고 할 수 있죠. 다수이면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군주는 인민에게 기반해야 돼야 강한 권력의 토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로마서 논고에서는요, 이 둘 사이의 갈등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족과 일반 인민. 예, 인민 간의 갈등. 왜냐하면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좋은 법제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과 인민 간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그 둘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법제도나 질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잘 조율되지 못했을 때는 내전 상태나 분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갈등을 없애려고 했을 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획일화되는 거기 때문에요. 로마가 왜 그 좋은 공화정이 됐느냐? 로마 공화정 초기 귀족과 인민의 관계가 갈등이 잘 조율됨으로써 좋은 법제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소름 돋는 게 지금 이 로마서 논거는 굉장히 미래를 앞서 보는 그런 어떤 책이기도 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수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책이 그러니까 대서양 중심의 공화정을 발전시켰던 나라들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까지 가가지고요. 그 나라에서 그 왕권의 혹은 귀족들의 전횡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그 저항했던 문필가들이 그러니까 근거 지었던 책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의 로마서 논거라고 합니다. 비르기니아 사건 무슨 사건이죠? 그 위르기니아, 라틴어로 위르기니아인데 그게 사실 지금의 뭐 버지니아의 그 어원이 됐던 건데요. 로마 공화정 초기에 시비니오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우두머리가 아피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강한 권력을 한시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권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그 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들의 재산하고 부녀단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위르기니아라고 하는 위르기니우스의 여식 뭐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강제로 막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그 권력자가 그런 어떤 투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된 그 인물입니다. 위르기니아는. 그렇군요. 정 작가님, 이 군주론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비루투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사 논고에서도 등장을 하죠. 저는 절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그 비루투를 좀 다시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에게 바치는 글로 군주론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군주론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권력이 상대적이라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 작가님.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에게 바치는 글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어떤 면에서 정말 지혜로운 군주였다면 내가 가진 권력이 100%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사 논고에서는 그 얘기를 좀 더 확장시킨 것 같아요. 예,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로마를 보라. 예,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었고 절대적인 전횡을 하던 군주들도 어떤 포르투나에 의해서 또는 비르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엔 자기의 비르투가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 권력도 잃고 국민들의 신임도 잃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르투를 발전시키는 것이 권력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현대 이 민주주의 또 시민사회랑도 이 맥락이 맞닿아 있는 지금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게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군주론에서는 어떤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로마사 논고에서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반 시민들, 인민들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능력과 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시민들, 인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그게 시빅 버추라고 얘기하는 시민적 덕성, 시민의식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차가 전복됐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걸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협동하는 능력, 그 협동하는 능력 속에서 발휘되는 어떤 시민적 정신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루투라는 단어 자체는 같지만 그 적용되는 그 해석은 군주론과 로마서 논고에서는 다르게 네. 주체와 어떤 그 발현되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요, 마지막 장에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이탈리아 인민들이 단결해야 되는데 그 단결의 전제 조건으로서 리더가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가 자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의 도정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듯이 새로운 기본적 제도를 창조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었다. 이탈리아 인민들 혹은 이탈리아 시민들 내에서는 비루투가 잠재해 있는데 문제는 군주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지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 거는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법제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군대 얘기가 나오는지, 또 그리고 왜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군대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죠. 그 이탈리아가 그 유럽의 강대국의 전장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던 그런 마키아벨리의 그 조국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파악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정치 사상가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그 프랑스가 1494년에 이탈리아를 침략해 들어오는데요. 그 파죽지세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가장 프랑스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대포였어요. 그 전에 이탈리아에서 볼 수 없는 대포를 갖고 오는 바람에 그 얇게 쌓았던 성곽이 그냥 막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포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논쟁들이 나왔는데 마키아벨리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대포 그리고 그 강력한 성곽, 요새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인민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민의 지지다. 무기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총을 열심히 쏘지도 않을 거고 열심히 막아 싸우지도 않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에게는 인민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강력한 요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왕은 도망갔잖아요. 왕은 도망갔고 그리고 오히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이었잖아요. 의병들이었죠. 예, 의병들과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예, 워낙 수많은 많았죠. 전쟁이 예. 사실은 일반 백성들의 힘이 컸죠.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아까 근데 이 무기보다도 백성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공감해요. 왜냐하면 무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네.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싸워야 되는지 어떤 절박함 그게 없다면 무기는 두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내가 정말 싸워야 되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싸워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정당성이 있을 때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 내 싸움이다. 이거 남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라는 그 정당성과 어떤 열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잠깐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라 말씀드리면요. 그 무기와 인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장군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공화정의 핵심 가치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현장에 있는 장군에게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보통 흔히 지도부나 권력을 가진 자는 나눠주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 있는 더군다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장군이 저쪽 멀리 떨어져서 나를 위해서 반란을 올 수도 있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먼 데인데도 그 보고를 받고 다 지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그걸 하니 그 명령을 내리니까요. 권력을 그러니까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첫째고요. 근데 그 무기 문제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공화정의 정치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의 분산,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귀족과 인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조국애라고 보죠.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정치 체제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나를 차별하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가져가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기보다도 사실 사람의 마음,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선이에요. 예,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로마 공화정으로 하여금 위대한 제국을 건설토록 하였는가? 무엇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과 맥락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르투, 예,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과 역량,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군주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부패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인민의 덕성, 인민의 비르투는 계속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가. 그러니까 인민의 비르투는 이 외부의 어떤 그 재난이나 행운이나 포르투나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시민의 덕성, 그러니까 인민의 비르투가 결국은 가장 장기적으로 부국 강병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책을 소개할 때 힌트로 인민이라는 걸 주셨고 네. 인민의 비르투가 공화제 이 국가 발전의 가장 핵심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그렇죠? 네. 공화국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시대적 조건의 다양성에 스스로를 훨씬 잘 적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군주국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하며 행운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 자, 오늘 저희가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또 토론도 해보고 있는데 자, 먼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공화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이 그러니까 발현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책을 만드는 방식도 굉장히 멋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덧붙여서 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로마사 논거가 만들어지는 네.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하나 딱 과제를 던져주고 이렇게만 읽어라 라고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읽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보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오독이 창조성을 낳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의외성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 공화정의 이상과 또 이 책이 로마사 논고가 만들어지기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지금 우리가 짧지만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과정처럼 그렇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감성이 아닐까 싶어요. 마키아벨리가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원했던 공화국은 무엇이고 이 가운데 지도자와 시민들 누구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렇다면 시민적 덕성은 왜 중요한가까지 김경인 교수님이 좀 쭉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마키아벨리가 로마서 논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공화정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법 제도는 시민들이 잘 지킬 때만이 굴러가는 거라요. 법 제도와 시민 간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지도자와 시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시민에 의해서 뽑히지만 지도자는 또 지도자의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국가적인 것을 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떤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잘 전달하고 잘 설득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지만 이해를 못한다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은 지도자를 뽑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제가 건전한 긴장관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21세기에 생각하면 로마서 논고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근현대 발전 과정을 통해서 또 시민의식이 쭉 그리고 또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된 미국의 시민들 더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이 개념이 너무나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고
젊은 귀족들도 쉽게 동의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 책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당시의 어떤 반응들? 사실은 군주론이 사실 더 많이 읽혔다고 얘기되는 이유는 아마 상황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굉장히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막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피렌체라고 하는 나라의 독특성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피렌체는 그 르네상스를 이끌어갔던 어떤 상업 도시였고요. 당시 어떤 모든 부가 모였던 데고, 그 다음에 피렌체의 시민들이 공화정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시민적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피렌체 관광을 가다 보면 피렌체 시청사 건물에 2층인가에 가보면 500인 회의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전체 회의 같은 걸 하는 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점점 더 민주화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좀 더 습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아무리 상존하더라도 그 권력자의 역할이 너무 컸을 때는 정말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주주의가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궁금해요. 사실 민주제랑 공화제는 똑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까, 교수님? 살고 있지만 좀 부족한 점도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만들어가야 되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지금 보면 어떨까? 우리 지금 또 책을 또 같이 토론하는 거니까 그 책의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로마 공화정이 강한 나라가 된 이유, 제국이 된 나라가 뭐냐면 인민들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이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군대가 강한 이유는 로마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많아졌느냐?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민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로마 공화정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이권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로마 시민들이 왜 아이를 자유롭게 낳았냐? 어느 가문에 태어나는지 자기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가문에 태어나든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요즘 아이 낳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낳을 수는 자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지금 그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게 바로 공화정의 정치 체제의 자유, 정치 체제가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문하셨던,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형식적인 헌법에 나와 있는 건 그렇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게 중요한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화정의 핵심은 권력의 어떤 분점,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재벌 체제라든지 혹은 지금 어떤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지금 끊겨져 있다는 얘기들, 수저계급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층의 자유로운 자기 능력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깨지고, 어떤 잘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어떤 과도하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계급화가 일어나면은, 마키아벨리가 보기에는 자유로운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화정이 깨져가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를 우리 지금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임들이 책을 통해서 고전 속에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것이 오래되고 쾌쾌 묵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적용 가능하고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주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세 분과 이야기 나눠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칠까 합니다. 민주공화제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 또 다음 시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전 고대 로마 공화정이 현재의 민주공화국에 건네는 조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개입을 통한 자유성 강조, 세상사에 대한 오랜 경험과 착실한 독서를 통해 얻게 된 모든 것을 이 책 속에 담았다. 독창적인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그의 가장 긴 저서, 공화주의자로서의 신념을 명백히 드러낸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